제 인생을 건 30억짜리 연극은 바로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아들놈의 싸늘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히던 바로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20살 무렵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들 잠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밤 10시가 넘어 파장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는 게 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아들놈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뻐서요.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배우지 못해 서름 겪는 일은 없게 하리라 평생을 다짐하며 살아온 제게 그 종이 한 장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키우고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어느덧 제 나이도 70을 훌쩍 넘겼더군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는 제법 큰 상가 건물이 되었고 평생 모은 재산은 어림잡아 30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재산을 아들놈에게 잘 물려주고 손주 녀석들 재롱이나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갑게 굴던 놈들이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필요할 때만 제 얼굴을 비추더군요. 아버님, 민수 씨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기죽어 사는 게 싫어 군말 없이 통장에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놈들의 씀씀이는 점점 커졌고 요구는 당연한 권리인 양당당해졌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아들놈 사업이 또다시 어려워졌는지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윽박지르더군요. 아버지, 그 돈 그냥 쥐고 계시면 썩는 돈입니다. 제가 사업으로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건물은 제 청춘과 맞바꾼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도박 같은 사업에 섣불리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실랑이는 길어졌고 언성은 높아졌습니다. 제발 돌아가 달라고 붙잡는 제 팔을 아들놈이 거칠게 뿌리치는 순간 제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낡은 빌라의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았고 몇 개의 계단을 굴러떨어졌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싸늘한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왼쪽 다리가 시멘트를 부은 것처럼 무겁고 욱신거리는 통증에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아버님, 병원비는 아버님 통장에서 나가는 거죠?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욱신거리던 다리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 나올 구멍, 30억짜리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놈들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위치가 켜진 것은 며칠 뒤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주간 물리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 내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신경을 크게 다쳐 다시 걷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고요. 놈들은 제 말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걱정하는 척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놈이 현관의 낮은 턱 앞에서 휠체어를 밀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파에 옮겨 앉히는 아들 내외를 향해 제 인생을 건 첫 대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영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두 발이 30년은 더 된 낡은 장판의 냉기를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캄캄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 자식의 탐욕을 미끼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버리는 이 길고 지독한 연극의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맞이하는 아침은 생각보다 훨씬 비참했습니다. 아니, 비참한 척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 두 다리가 여전히 제 것임을 확인하면서도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감각하게 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의 절망과 무력감을 얼굴에 새기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 내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지못해 죽이라도 끓여다 주던 며느리는 일주일이 지나자 찬밥에 물을 만 그릇을 제 앞에 툭 던져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맞벌이 하느라 바쁜 거 아시잖아요. 차려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반찬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그럼 굶으시든가요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가져다 준 김치에서 시큼한 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제가 얘야, 이건 아무래도 상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제 얼굴에 대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나이 드시면 입맛도 변한다더니 유나는 드시기 싫으면 마세요. 그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그 김치통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종일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에 아무것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놈은 더했습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 집안의 모든 것이 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한번 가려고 해도 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아버지, 좀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허리 부러지겠네. 라며 저를 부축하는 건지 짐짝을 옮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거칠게 저를 다뤘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휠체어 바퀴가 문턱에 걸리기라도 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나지막이 내뱉는 소리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제 자식들에게 철저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끙끙 앓는 척 신음하며 놈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 연기가 완벽했는지 놈들은 제가 정말로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놈들을 더욱 대담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쑤시고 아파 꼼짝없이 소파에 누워 있는데 현관문 쪽에서 조심스럽게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직 퇴근할 시간이 아니었기에 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있는데 문틈으로 웬 젊은 청년의 얼굴이 쑥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는 몇 달 되었지만 마주쳐도 목례만 꾸벅하고 지나가는 말이 없는 청년이었죠. 며느리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질색하며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저 옆집 총각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서 뱀 키운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해요. 그래서 그런가 생긴 것부터가 꼭 구렁이 같아. 음침하게. 그 구렁이 같다는 청년이 제 인기척을 느끼고는 흠칫 놀라더군요. 손에는 작은 냄비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 괜찮으세요? 며칠째 기척이 없으셔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싶어서요. 청년은 우물쭈물하며 냄비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끈한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갓 끓인 호박죽이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방식대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입맛 없으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민망하게 울렸습니다. 청년은 못 들은 척 부엌으로 가 그릇과 숟가락을 가져와 죽을 손수 퍼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허겁지겁 죽을 떠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달큼한 호박죽이 어찌나 뜨겁던지 제 눈시울까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종종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 말없이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구철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 할머니마저 몇 해 전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멋쩍게 웃더군요. 저는 철민이에게 제 속내를 다 털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제 연극의 아주 중요한 관객이자 어쩌면 조력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자기들 방에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저 영감 저러다 정말 평생 우리 짐 되는 거 아니야? 재산은 언제 준다는 말도 없고.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서는 몇 주면 낫는다고 하지 않았어? 일부러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저 나이에 다쳤는데. 그나저나 저 영감 언제 죽는데? 그래야 우리가 저 30억으로 빚도 갚고 사람답게 살지. 저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방문 틈으로 무언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철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 걱정이 되어 몰래 와본 모양이었습니다. 철민이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모두 들은 듯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철민이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에 고인 눈물을 조용히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편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민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은 마치 무언의 동맹이 맺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저는 제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 이 지독한 연극을 승리로 이끌어줄 확실한 계획과 법적인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철민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박형준에게 연락을 좀 해달라고요. 아들 내외가 집에 없을 때 아주 은밀하게 말입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가 약속된 시간에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년 지기인 제 친구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서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저는 찾아온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던 날부터 아들 내외의 잔인한 말과 행동, 그리고 제가 왜 걷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변호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주먹으로 제 무릎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자네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만서가 걱정 말게. 이 박형준이 자네 옆에 있네. 이 싸움 우리가 무조건 이기네. 오랜 친구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던질 미끼와 놈들이 그 미끼를 물었을 때 쳐야 할 그물에 대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게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바로 미끼 던지기였습니다. 놈들이 가장 원하는 것, 즉, 제 재산을 눈앞에 흔들어 놈들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박 변호사는 제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그 통화를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되십니까? 김만석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대리인인 박형준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의 권위 있는 목소리에 아들놈은 잔뜩 긴장한 듯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회장님 건강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더 늦기 전에 재산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조만간 댁으로 찾아뵙고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놈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언제든 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저는 박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놈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네 글자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제 휠체어를 보더니 평소에는 짖지도 않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는 괜찮으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고요? 아들놈은 난생 처음 보는 최고급 한우 세트를 사와서는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기력 없으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직접 구워드릴게요. 놈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속내를 감추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입맛도 없고 너희들끼리나 먹어라. 제 거절에도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 효도를 다하지 못한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제 주변을 맴돌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미끼를 던지자마자 굶주린 물고기 2마리가 정신없이 달려드는 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놈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흥분과 탐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들었지? 변호사까지 연락 온 거 보면 진짜인가 봐.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놈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30억이라니. 빚 다 갚고도 평생 먹고 살 돈이야. 그나저나 아버지 저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하지? 그러자 며느리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걱정 마. 가시기 전에 도장만 확실하게 받으면 돼. 여보, 이제부터 진짜 효자, 효부 노릇 한번 해보자. 저 영감 눈 감을 때까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너희들의 그 역겨운 효자 노름이 어디까지 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마. 그리고 그 연극의 끝에서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제 복수의 2번째 막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 집은 난데없는 효자효부 체험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전복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직접 떠먹여 주려 했고, 아들놈은 출근하기 전 제 다리를 주무르며 아버지, 시원하시죠? 라고 연신 물어댔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어색하고 가식적인지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놈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제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백화점에 가서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들을 한 아름 사와서는 약병마다 복용법을 적어 붙여놓았고, 아들놈은 퇴근길에 유명하다는 마사지 기계를 사와 제 어깨와 등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제가 됐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쳐도 놈들은 아닙니다.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이제라도 효도하게 해주세요라며 가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키며 그 모든 호의를 묵묵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사온 음식과 약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무슨 짓을 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제 식사는 여전히 철민이가 책임졌습니다. 놈들이 출근하고 나면 철민이는 작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시래기국 좀 끓여봤습니다. 입맛 도실 겁니다. 저는 철민이가 가져다 준 구수한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 먹으며 기력을 차렸습니다. 철민이는 이제 제게 단순한 이웃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과 귀가 되어주는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였죠. 저는 철민이에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네주며 부탁했습니다. 철민아, 내가 없는 곳에서 저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야겠다. 내가 좀 도와다오. 철민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철민이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놈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수상한 행동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운 사이 놈들의 차 안이나 거실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것은 철민이의 몫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철민이가 가져다 준 녹음 내용을 들으며 놈들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표정 보니까 기분 괜찮으신 것 같더라. 내가 사다 드린 영양제 효과가 있나 봐. 효과는 무슨, 그냥 죽을 때 되니까 사람이 유해지는 거지. 그나저나 변호사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빨리 도장 찍고 끝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한데. 놈들은 제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인 척했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저를 영감, 노인네라고 칭하며 제가 언제 죽을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동시에 복수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살금살금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제 통장이나 인감 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잔액이 거의 없는 옛날 통장 몇 개를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철민이가 가져온 녹음 파일에서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상해. 아버님 통장을 몇 개 찾아봤는데 돈이 거의 없어. 우리가 알던 그 30억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어디 다른 데다 돈을 숨겨두신 거 아니야? 모르겠어. 혹시 우리 몰래 누구한테 증여했거나 어디 기부라도 해버린 거 아닐까? 요즘 노인네들 그런다잖아. 놈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죠. 저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가 최근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꾸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 돈은 박 변호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며느리는 은행에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놈들의 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아버님이 한 달 전에 현금으로 5억을 인출했대. 이게 말이 돼? 이 돈 다 어디로 간 거냐고. 5억?
미쳤네, 진짜. 그 영감탱이가 우리 뒤통수를 치려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더 늦기 전에 상속 서류의 도장부터 받아내야 해.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굶주린 물고기들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끼를 더욱 거세게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5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효도 노름에는 초조함이라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죽을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휠체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끈질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혹시 어디 이상한데 투자하라는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혹은 어디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 건 좋지만 저희랑도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돈이 곧 저희 돈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못 듣는 척 혹은 무슨 말이냐는 듯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반응이 없자 놈들의 압박은 아들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아들놈이 총대를 메고 직접적으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내 것이 될 텐데 뭘 그리 서두르느냐. 제 대답에 아들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더욱 애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하실 때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잘 모실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을 주면 더 잘 모시겠다는 말처럼 역겨운 말이 또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내 모든 재산은 내 손으로 직접 인감 도장을 찍어 물려줄 것이다. 그전에는 단 한 푼도 안 돼. 제 완고한 태도에 놈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놈들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여전히 효자 코스프레를 했지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의 대화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날 밤 철민이가 가져온 녹음기에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저 노인네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좋게 말로 할 때 주면 어디 덧나나? 이러다 정말 남은 돈까지 어디 이상한 데다 다 써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완전히 빈털털이 되는 거라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어 아들놈의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안 되겠어. 최후의 수단을 써야지. 정 안 되면 요양병원에 강제로 집어넣고 금치산자 신청이라도 해버리자. 의사 하나 구워 삶아서 치매라고 진단서 끊으면 돼.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잖아. 저는 녹음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치산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제 모든 권리를 빼앗고 재산을 가로채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도 자기 부모에게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놈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저를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면 저는 놈들을 그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 놈들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차분하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서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네. 마지막 그물을 던질 때가 온 것 같으니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놈들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마지막 미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내, 그러니까 민수 엄마와 함께 살던 낡은 단독주택의 집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제 이 집문서가 제 복수국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놈들이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 집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기를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집문서를 발견한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들은 아마 그 집문서가 제가 숨겨둔 마지막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놈들은 제 서재를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지만 저는 마치 제 목숨처럼 그 집문서를 품에 안고 잠이 들거나 휠체어 아래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며 놈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놈들이 과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는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였죠. 저는 일부러 놈들이 들으라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만은 안 된다. 내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집이야. 이 집만큼은 내 무덤까지 가져갈란다. 제 애절한 연기는 놈들의 탐욕에 불을 지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예상대로 집에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서너 명이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들은 거실로 쳐들어와 집기를 부수며 깽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씨 어디 있어? 당장 빚 갚으라고 해. 아들 내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놈들이 꾸민 연극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이냐? 아들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업하다가 사채를 좀 썼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통곡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수 씨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로 위장한 사내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돈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야지. 아니면 그 집이라도 내놓든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품에 있는 집문서를 가리키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집이라도 팔아서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합니다. 추억도 중요하지만 아들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제발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아들이 죽은 어미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아 자기 빚을 갚으라고 제 앞에서 눈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놈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화색이 도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인주와 도장을 가져오게 한 뒤 집문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손을 멈추고 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냐? 제 마지막 질문에 아들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서요.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놈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고 나약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저는 들고 있던 집문서와 도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놈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깟집 문서가 뭐라고? 내 아들 목숨보다 중하겠느냐?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 대신 내 전 재산을 너희에게 넘겨주마. 네, 정말이세요, 아버지? 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나도 힘들구나. 날 좋은 날로 박 변호사님을 부르거라. 그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사채업자 연기를 하던 사내들은 제 말에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더니 이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우리가 해냈어.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잘 모실게요. 놈들은 제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놈들은 제 발로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을 향해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달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질 날이라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들놈은 난생 처음 제 머리를 감겨주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며느리는 제가 가장 아낀다는 낡은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탐욕이 기름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듬직한 체구의 젊은 남자 2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들 내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하고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서가 준비되었는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서류 몇 장이 놓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예금 양도 증서 같은 제목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테이블 옆에 나란히 서서 뚫어져라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전 재산을 아들 김민수 씨와 며느리 박수진 씨에게 상속하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류들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묵직한 옥도장이 담긴 함을 가져와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들놈은 제 휠체어 옆에 쭈그려 앉아 제 손을 잡고는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것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생 잘 모실게요. 저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연기의 놈들은 더욱 초조해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어서요. 힘드시기 전에 빨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들놈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 두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헉, 아버지, 다리가, 어떻게, 아들 내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놈들의 턱이 바닥에 닿을 듯 벌어졌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저는 몇 달 만에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채 놈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상속 서류들을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놈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들의 탐욕이 담긴 종이 뭉치를 저는 놈들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님? 아버지, 미쳤어요? 놈들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똑똑히 들어라. 그건 상속 서류가 아니라 너희 같은 짐승들을 내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는 파양 신고서란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서류의 맨 위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놈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김만석 회장에게 행한 모든 패륜적 행위와 재산을 노린 정황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여기 당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도 있고 박 변호사가 작은 녹음기를 누르자 저 영감 언제 죽는데? 요양병원에 집어넣고 금치산자 신청이라도 해버리자는 놈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자신들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달은 것이죠. 거짓말이야. 이건 다 무효야. 아들놈이 이성을 잃고 핏발선 눈으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방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철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양어깨에는 믿을 수 없게도
사람 팔뚝만 한 굵기의 거대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채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흑, 히, 비읍, 뱀, 뱀이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려들려던 아들놈도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놈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철민이는 아무 말 없이 어깨에 있던 구렁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거대한 구렁이는 미끄러지듯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아들 내외를 향해 스르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공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놈들의 발치에서 원을 그리며 그들을 고립시켰을 뿐입니다. 으악, 저리 가, 저리 치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놈들은 서로를 밀치며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다시피 도망쳤습니다. 구렁이는 그들의 뒤를 유유히 따라가며 마치 길을 안내하듯 현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놈들이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가자 구렁이는 현관문 앞에서 딱 멈추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철민이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그래, 진짜 구렁이가 나타나 독사 같은 놈들을 쫓아내버렸구나.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제 몸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의 정막을 깬 것은 거대한 구렁이가 스르륵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녀석은 어느새 철민이의 곁으로 돌아가 마치 충직한 개처럼 그의 다리에 제 머리를 스윽 비볐습니다. 철민이는 그런 녀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은 기이하면서도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서가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끄럽던 집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지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은 박 변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증거 덕분에 어렵지 않게 승소했습니다. 법적으로 놈들은 이제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놈들은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저에게서 빌려갔던 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꾸민 연극에 동원했던 사채업자들에게 되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자식과의 연까지 끊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돈이라는 것이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김만석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은 박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남은 재산의 일부는 철민이를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철민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민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가 이 모든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고맙다.
철민이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철민이의 손을 잡고 제 아들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철민이를 제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제 철민이는 서류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제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저와 철민이는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정성껏 차려준 소박한 밥상에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따끈한 흰쌀밥,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쫓겨난 놈들의 추악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철민이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밥을 한술 크게 뜨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과연 피로만 맺어지는 것일까? 제 평생의 깨달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누었으나 마음이 떠난 자식은 독사보다 못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마음을 나눠준 철민이는 그 어떤 아들보다 든든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새로 생긴 아들과 마주보고 밥을 먹는 이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길고 지독했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차가운 배신과 독사보다 더 지독한 탐욕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마음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졌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진심과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